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배지윤입니다. 지금서부터 2022학년도 유아임용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합격 설명회는요, 일단은 1부하고 2부에 걸쳐서 합격 설명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부에서는 일단은 내년서부터 새로, 그죠? 2021년도서부터 새로 유아임용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회를 좀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유아임용 재수생을 위한 합격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2021학년도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올해 거 출제 경향을 먼저 살짝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합격 요인 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틀린 게 가장 아쉬웠고, 그거를 다음 해 이제 내년에 이제 공부하실 때는 그 부분에 유의하셔가지고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부에서는 지금서부터 이제 1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1부에서는 유아 임용 시험 개요에 대해서 기본적인 임용 시험 개요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22학년도 대비 이제 제 강의 안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좀 초수생 선생님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임용시험을 볼 때 어떤 자세라던가 준비 상황이라던가 뭐 체력 관리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교원 임용 입문서라고 해서 학원에서 이렇게 예쁘게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요. 원래 직강으로 실제 학원에서 요거 설명회를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요거 이제 하나씩 요거를 드렸을 텐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학원에서 집합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강으로만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책자는 아마 지금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좀 다운을 받으시거나 저희 학원 샘플러스 그 사이트에서 다운을 좀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그죠? 제 카페에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부의 프린트는 제가 추가 자료해서 이제 가이드북에는 없는 추가 자료를 다시 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학원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제 카페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카페는 그죠? 다음에다가 카페를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서 저 배지훈 유아라고 치시면은 제 카페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글 하나만 남기시면, 가입 인사 한 번만 남기시면 바로 등업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들어오셔서 정보도 좀 얻으시고 좋은 자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다운 받으시고 그다음에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1부니까요. 처음에 그 내년에 이제 시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가, 이 시험이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합격 그 가이드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는 뭐 배지훈의 유치원 임용고시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고요. 두 번째는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이렇게 돼 있고, 유아 임용 준비 방법에 대해서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배지훈과 함께하는 유아 임용 연간 학습 전략 이게 나와져 있고, 네 번째는 저희 학원 이제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으로 가시면 유아 배지훈 선생님과 함께하는 1년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제가 선생님들에게 1년 동안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공부를 해주십사 하고 좀 적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은 도전자이자 유아임용 전문가이자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1년 동안 열심히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뒤쪽으로 오셔가지고 배지훈 선생님이 말하는 유치원 교사라고 해서, 요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유치원 선생님으로서의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혹은 사명감을 다지시면서 이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살짝 써드린 글이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를 가시면요. 자격 요건 확인하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 공고 살펴보기라고 해서, 시험은 유아임용 시험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1월 7일
11월 7일에 이제 1차 시험이 있었고, 그다음 합격자 발표는 12월 9일에 있었네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1월 13일서부터 이제 2차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교직 논술로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1차 시험은 첫 번째는 1차 시험은 교직 논술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과정 A하고 교육과정 B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크게 3교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논술 1교시, 교육과정 A 2교시, 교육과정 B 3교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점은 교직논술이 20점 배점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A하고 B는 각각 40점 해서 전체 만점은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합계 점수는 100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첫 번째는 교직적성 심층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직적성, 심층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수학습 과정안이라고 할까요?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수업 실연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실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의 어떤 종류라던가 아니면 배점이 지역교육청마다 조금씩 좀 다르기 때문에 1차 시험처럼 이거는 몇 점 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어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다 보는 교육청도 있고, 어떤 교육청은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이 없는 교육청도 있고, 또 어떤 교육청은 올해는 뭐 없어졌습니다만 집단 토의라고 해서 여러 명이 함께 토의를 하면서 면접을 보는 그런 방식의 시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교육청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하지만 모든 지역교육청에서 다 이제 합계는 다 이제 100점이 됩니다. 이것도 100점 만점이에요. 점수 배점도 교육청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직 논술하고 교육과정 A, B를 잘 시험을 보신 다음에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 이제 합격선이라고 하나요? 합격선이 그죠? 제일 높은 지역교육 한 81점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81점에서 그다음에 한 76점 정도. 교육청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 82점에서부터 한 76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인데요. 서울하고 경기 같은 경우는 한 80점, 79점 정도 되거든요. 80점, 79점 형태니까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에 틀린 거는 얼마큼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얼마큼 틀리면 되는 거죠? 한 20개 정도 틀리면은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좀 안정적으로 합격하시려면 한 15개 정도는 틀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차 시험에서 모든 거를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 어떤 시험이든 만점 있는 시험은 없거든요. 아무리 잘하는 선생님들도 5개, 6개는 틀리고요.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12개 정도는 기본으로 많이 틀리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일반적으로 한 15개, 10개에서 15개 정도 틀리면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부터 좀 틀릴 거를 걱정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험 보는 것에 하나의 전략으로서 한 몇 점 정도는 좀 틀릴 수 있는가라는 거를 가늠하면서 자신의 시험 전략을 잘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도 합계는 100점인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합격선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이제 다양한 합격선이 있어서 이건 또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드리기는 매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물론 2차 시험도 잘 보셔야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합격 선행은 한 81점에서 한 76점 정도 되는데요, 선생님들. 올해 이제 합격선이죠. 였는데 이건 이제 매년 물론 이제 바뀌고요. 그다음에 1차 시험 본 선생님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한 10,000명에서 한 12,000명 정도 시험을 보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 뽑았냐면 한 1,200명 정도를 뽑았어요, 선생님들. 근데 이제 최종에서는 1,200명이 뽑히지만은 1차에서는 최종 모집 인원의 그 다음에 150%가 뽑히게 돼요, 선생님들. 150%. 그래서 1배수에 그것도 반배수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뽑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50% 뽑힌 선생님들이 2차 시험을 본 다음에 그 중에서 3분의 1이 떨어지시고 3분의 2만 합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생님들? 1차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대부분 한 10대 1 정도 되겠죠. 10대 1에서 많으면 15대 1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역교육청마다 좀 다른데요. 경쟁률은 낮으면 한 10대 1 조금 더 낮을 수가 있고 10에서 한 15대 1 정도 된다. 높으면 한 15대 1, 한 17대 1 정도 될 것 같고요. 낮으면 뭐 8대 1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역교육청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경쟁률은 당연히 이제 2대 1 정도 되는 거죠. 2대 1이 거의 안 되죠. 한 1.5대 1 정도 되네요. 1.5대 1이다. 2차는 경쟁이 1.5대 1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1차 합격을 하면은 2차 합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1.5대 1 정도 되니까요. 하지만은 불합격하는 선생님도 물론 계십니다. 그다음에 1차 경쟁률이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의 이제 1월서부터 10월 혹은 1월서부터 11월까지는 대부분 이제 1차 공부를 하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1차 합격 이후에 혹은 1차 시험 본 이후에 2차를 시작하셔가지고 그다음에 한 2달 정도 2차를 대비한 다음에 2차 시험을 보게 된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1차하고 2차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의 자격이 그 교원 자격증 플러스 모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한국사 자격 검정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임용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사 자격 시험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쪽에다가 한국사 이렇게 써놓을까요? 한국사. 그다음에 그 위에서는 교원 자격증. 그래서 한국사를 미리 따놓으신 선생님들은 매우 유리하고요. 한국사를 안 따놓은 선생님들은 상반기에 빨리 따셔가지고 한국사에 어떤 개입 없이 임용에만 오롯이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1, 2주 정도 몰입하셔가지고 한국사 자격증을 빨리 따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적어드린 거는 혹시 자료가 안 계신 선생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적어드렸는데요. 자료 보시면서 조금 더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은 시험 변경 사항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지역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써 있는 건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대구에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구 선생님들이나 제주도 선생님들 이제 인터넷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서는 논술이 약간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올해 변경된 걸로 한번 시험을 이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 더 변경된다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변경된 거는 이제 원고지에서 줄로 바뀐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변경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색칠된 부분이 있잖아요. 변경된 상태요. 그래서 색칠된 부분 보시면은 논술형이라고 해서, 논술 같은 경우는 배점이 또 있어요. 그 안에서요, 선생님들. 그래서 논술은 배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논술에 내용이 있고요. 내용 점수가 15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체계 점수가 형식을 얘기를 해요. 이게 5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체계 점수는
정말 체계가 이상하지 않는다면야 이제 그 깎일 염려는 거의 없다. 대신에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아주 어색할 경우는 한 1점 정도 깎일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좀 깎일 가능성은 없고요. 그다음 논술의 내용은 나중에 이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15개의 가지수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15개를 논술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당 1점씩 계산을 해서 15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A하고 B는 단답식도 있어요. 이거의 명칭이 뭐냐? 그럼 명칭을 쓰는 단답이 있고요. 단답. 그다음에 이것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정의를 설명하시오, 특징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서술의 형태가 있습니다. 서술이 있어요. 그래서 단답식과 그다음에 서술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서답식 교육과정 A하고 B다. 그다음 논술 같은 경우는 길게 써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쭉 써야 되는 논술을 쓰는 거고 교육과정 A하고 B는 각각의 문제에 따라서 간단한 단답을 쓰거나 아니면 한 2-3줄 정도의 서술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출제 범위를 살짝 볼까요? 출제 범위에서는 사실 출제 범위는 상당히 간단해요, 선생님들. 그래서 유치원 교사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의 출제 범위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 되는 거예요. 저기다가 좀 쓸까요, 선생님들? 출제 범위는 간단해요. 출제 범위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에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그죠? 첫 번째는 교육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아니면 교육과정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대한민국 교육과정이라고 쓰면은 교육과정 고시문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혹은 아이누리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포털에 들어가시면 고시문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고시문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러니까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가 있습니다. 해설서, 그 다음에 놀이, 실행자료, 그 다음에 놀이 이해자료가 있어요. 이해자료. 얘네들이 이제 교육부 공식 자료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시문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설서는 고시문을 설명한 책이에요. 놀이 실행자료하고 놀이 이해자료는 고시문과 해설서에 어떤 응용된 내용을 적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제 범위는 일단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고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은 고시문과 해설서와 놀이 실행자료와 놀이 이해자료로 볼 수가 있다. 얘네들은 다 PDF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다운 받으셔서 보실 수 있고요. 출력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해설서하고 놀이 실행자료하고 놀이 이해자료 같은 경우는 얘는 시중에서도 판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 원 조금 넘는 가격에 이 3권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걸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자료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해설서하고 놀이 실행자료, 놀이 이해자료를 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누리 해설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선생님들. 누리 해설. 누리 해설은 제가 만든 그냥 자료입니다. 근데 제가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해설서, 놀이 실행자료, 놀이 이해자료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져 있긴 합니다만 놀이 실행자료하고 놀이 이해자료에 아주 자세한 어떤 예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들은 싫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나의 기본적인 핵심만 적혀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누리 해설은 제가 언제서부터 사용할 거냐면 1월서부터 사용할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1월부터 총론 때서부터 사용할 예정이니까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 누리 해설을 좀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교육부 자료인 해설서, 놀이 실행자료, 놀이 이해자료도 구입을 하셔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출제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선생님들. 첫 번째는 일단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인데 그러면은 이
책에서만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 책과 관련되어져 있는 뭐가 있을까요? 장학자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옛날서부터 나온 장학자료의 내용이 있어요. 1990년도서부터 장학자료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의 장학자료가 시험 범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시험 범위는 강론서가 시험 범위가 됩니다. 강론서, 여러 가지의 강론서가 있죠. 모든 과목들이 다 있으니까 그 과목들의 하나하나가 다 시험 범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법령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장학 자료며 강론서며 법령이든 다 뭐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장학자료 연결된 강론서 연결된 법령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범위로 하셔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하면, 얘네들 다 하면 한 책 한 30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한 30권 정도 공부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교육부 자료가 또 있죠. 아주 굉장한 교육부 자료가 또 있어요. 선생님들 굉장한 교육부 자료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다 나라에서 만든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는 현재 25년까지 있습니다. 선생님들 25년어치의 기출문제가 있어요. 25년간의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실은 유아교육에서 중요하다라고 다뤄지는 거는 기출문제에서 항상 다뤄졌겠죠. 그것도 많이 다양하게 중복적으로 해서 다뤄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또 얘기를 한다면 기출문제만 잘 공부해도 합격선까지, 아주 합격선 완전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은 합격선 근처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합격선만큼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공부가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놓은 거, 제가 써놓은 거 좀 얘를 침해해서 죄송한데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만큼만 공부하시면 된다. 이만큼만이라고 해서 조금 죄송하네요. 선생님들 꽤 많은 이야기인데 만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요 정도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 그죠? 선생님들 얘네들로서 이제 논술도 시험 볼 수도 있고 교육과정 A도 시험 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거 있죠? 교직 논술도 시험 볼 수 있고 교육과정 A도 시험 볼 수 있고 B도 시험 볼 수도 있고, 물론 2차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요. 얘네들이 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되셨습니다. 조금 더 가면 설명드리죠. 그 11페이지를 보실까요?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상세 출제 범위 해서 제가 이론서 기준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앞쪽에 있는 거를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뒤에를 교육과정 강론이라고 이렇게 그냥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총론, 교수학습 이론,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정, 유치원 운영 이렇게 붙였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강론은 그 외에 이제 교육과정 해설,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역별 강론의 내용들이 다 교육과정 강론에 지금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 지금 이론서는 크게 2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테나라고 해서 아테나 유아교육과정 해서 유아교육과정 총론이 있고요. 유아교육과정 강론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총론의 내용에서는 여기 써져 있는 교수학습 이론이나 유아교육과정이나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제가 좀 모아놨고요. 그다음에 아테나 유아교육과정 강론에는 그죠? 강론의 내용들, 거기 신체운동 건강서부터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내용이 이제 아테나 유아교육과정 강론에 들어가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이 2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본서를 이렇게 2권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요 2권만 봐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좀 하시고요. 요것만 봐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만 봐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아테나 유아교육과정 총론 1권하고 아테나 유아교육과정 강론 1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뭘 보셔야 되냐? 여기 있는 누리해설을 이제 보셔야 되겠죠. 누리해설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책 써볼게요, 선생님들. 아테나 총론. 그 다음에 아테나 강론. 제 책은 2권입니다. 이론서예요, 얘는요. 그 다음에 누리해설. 얘는 해설서, 놀이실행자료, 놀이이해자료를 묶어놓은 책.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책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기출문제책. 그래서 제 책은 크게는 1권, 2권, 3권, 4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기출문제를 즉 과거에서는 영역별로 나눴거든요. 그 영역별 기출문제 해서 신체운동 건강은 신체운동 건강끼리, 예술경험은 예술경험끼리 이렇게 모아놨는데 제가 올해는 연도별 기출문제를 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강의의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결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연도별 없어도 영역별만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영역별로 일단 공부하셔야 되고 누리해설, 아테나 총론과 아테나 강론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테나 강론을 원래는 여기에 뭐 평가도 유치원 평가가 좀 옛날 과거의 평가가 좀 실려 있고 해서 이거를 제가 개정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었는데 출판사의 사정도 있고 해서 올해 개정은 못하고 대신에 워크북 형식으로 책을 하나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은 과거에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워크북을 총론 강론을 출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정되기 훨씬 이전의 워크북이고 현재 이제 개정된 아테나의 워크북은 출간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총론은 조금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아테나 강론만 워크북을 출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우리 그 과정에서는 제가 확인 문제 해서 드렸던 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좀 모으고 내용을 조금 삽입을 해서 워크북을 출간할 예정인데 아직은 예정이기 때문에 그죠? 저도 약간 그죠? 올해 그 강의의 어떤 일정이 상당히 빡빡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까지 막 길게 계획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한 이번 주 정도에 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나중에 공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론 같은 경우는 내년에 3월서부터 공부하는 교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생각을 갖고 책 출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책 출간이 좀 안 될 경우에는 물론 프린트로 충분히 제가 다 보충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오시면은 그 11페이지 다시 오시죠. 그래서 총론에서 뭐가 시험범위냐 좀 볼까요, 선생님들? 일단은 번호를 제가 쭉 붙여드렸는데 이 번호는 뭐냐면 몇 과목, 몇 권을 봐야 되는가 한번 보시라고 번호를 제가 붙여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1번서부터 맨 끝에 오른쪽 아래 몇 번까지 있나요? 35번까지 있네요, 선생님들. 35번. 그러면 와 35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유아 책들을 좀 보시면 유아 강론서를 보시면 앞에는 대부분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게젤서부터 피아제서부터 비고츠키서부터 거의 내용이 똑같고요. 뒤에만 한 반 정도만 내용이 약간 이 강론의 내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35권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것의 한 반 정도는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15권에서 한 17권 정도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떤 학교에서는 그죠? 4년간 공부를 하셨겠죠, 선생님들. 어떤 학교에서는 3년간 공부하실 거예요, 대학에서요. 어떤 학교에서는 또 2년간 압축해서 공부한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최단 2년 동안 혹은 최장 4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우리는 몇 개월에 공부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총 그죠? 10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2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4년 동안 공부한 것을 10개월 동안 공부하시는 거고요. 또한 2년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론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는 1월에서부터 5월까지니까 5개월 동안
이제 대학에서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공부하실 거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강의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야 될 양도 꽤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선생님들한테 뭐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는 거의 없이 제 강의를 복습만 해서 가도 어느 정도 시험 범위에 그 대비가 되도록 만들어 드릴 그런 예정이니까 하나하나 강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다시 오시죠. 교육과정 총론에서 뭐 사상사라던가 혹은 교육심리학이라는 거는 아동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들. 아동발달, 그다음 교과교재, 교육공학, 교수학습 이론과 매체, 유아평가가 되고요. 그다음 유아교육과정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개론,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아동발달, 놀이지도, 부모교육, 아동생활지도, 장애아 통합교육, 아동복지 이렇게 돼 있고요. 유치원 운영에서는 유아교육 관련 법령 이렇게 써드렸고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교사론, 유아평가 이런 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보세요. 18번에 있는 교사론 하고요. 12번에 있는 부모교육 하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있는 교육사상가가 대부분 이제 5점 배점으로 해서 나왔습니다만 하지만은 최근에서는 교육사상가가 조금 덜 나오는 추세예요.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사상가가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한 4점 정도 나왔는데요. 어떤 해에서는 안 나오는 해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또 어떤 경우에서는 12번의 부모교육도 안 나오는 해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올해도 아주 조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교사론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교사론의 내용이 여기는 교직논술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논술에서 20점이나 100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지 최근에는 교사론의 범위도 약간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 외에서는 이제 꼼꼼하게 다 이제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6번에 있는 유아평가도 그 범위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범위가 아니고 좁은 범위에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매년 좀 바뀝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매년 이 경향은 어떤 해는 예를 들어 부모교육이 아예 안 나왔다가 어떤 해는 또 부모교육이 좀 많이 나왔다가 이런 좀 경향이 매년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육과정 강론 같은 경우도 거기 써져 있는 거는 공식 문서 및 저작이라고 해서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장학재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영역별 강론이라고 해서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각각 책 한 권당 5점씩 배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 동작교육, 건강교육에서 각각 5점, 5점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건강은 건강 안에 다 넣어버릴게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유아 언어교육 아동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29번, 30번이니까 5점, 5점씩 10점 배점이 기본적이잖아요. 하지만 최근 요 몇 년 동안에 혹은 올해까지도 의사소통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15문제가 나왔어요. 15점 배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의사소통의 내용의 배점이 상당히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지금 최근의 경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관계는 유아 사회교육. 사회교육해서 얘가 책이 한 권이지만 유아 사회교육은 저기 총론에 있는 10번에 있는 아동발달의 내용하고 섞어서 나와요,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사회교육하고 아동발달 합해서 한 10점 배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아 사회교육의 일부분, 그 아동발달하고 관련된 부분을 1, 2월에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총론, 아테나 교육과정 총론에 유아 사회교육의 일부하고 그다음에 아동발달의 내용이 들어가고 그 일부라는 거는 아동발달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아동 발달에서 유아의 공격성의 발달의 내용이 나와요. 공격성 발달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유아 사회교육에서도 공격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거를 저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학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강론 내용에서 유아 사회교육은 정말 사회교육이에요. 뭐 환경, 지리, 경제, 역사 이런 거 혹은 다문화 같은 것만 이제 3, 5월에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술 경험에서는 음악하고 미술이 각각 한 문제 한 문제씩 한 문제당 5점이거든요, 선생님들. 한 문제당 5점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5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당 소문항이 5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아 음악교육, 음악미술교육이 각각 한 문제 한 문제씩 총 한 10점 100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연탐구도 유아 수학교육, 과학교육에서 원래는 한 문항 한 문항씩 해서 10점 100점인데 요즘은 또 수학교육하고 과학교육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3점, 큰 항목이 한 3점 정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한 15점 100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최근의 경향은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의 경향은 일단 교육 사상가하고 부모 교육하고 교사로는 조금 축소되는 추세고 그 축소되는 만큼 뭐가 지금 늘었어요? 의사소통이 늘었고 그 다음에 자연탐구 부분에 점수 배점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모집인원리 경쟁률을 한번 봐볼까요? 거기에서는 보세요. 일단은 지역교육청이 쭉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 모집인원하고 경쟁률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6대 1이 되어져 있고 와 높은 데는 막 대구 같은 경우는 24대 1이 됐네요. 선생님들. 그죠? 평균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또 높은 데가 요번에 어디였죠? 충북이 매우 높았어요. 그죠? 21대 1 정도 되는 거니까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구라던가 충북처럼 저 경쟁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합격선 커트라인도 매우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제일 높은 커트라인의 지역교육청이 아마 충북교육청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한 80점 정도가 서울의 커트라인인데 충북 같은 경우는 82점인가 81점인가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서울보다도 높은 평가원 지역이다라고 해서 매우 높은 커트라인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도 올해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커트라인이. 그래서 보니까 12대 1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10대 1 정도를 넘어서면은 커트라인이 조금 높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경기도하고 서울을 잠깐 볼까요, 선생님들? 경기도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은 16대 1이고 경기도는 10대 1 정도 됐어요. 올해 이제 경기도에서 아주 많이 뽑았죠. 그래서 420명이나 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10대 1이고 서울은 16대 1이어서 제가 이제 커트라인 예측을 할 때 제가 이제 1차 시험 보고 오시면은 우리가 모여서 채점 강의를 하고 그 채점 강의에서 제가 커트라인을 예측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도를 제가 커트라인 예측은 한 77점에서 78점을 예측했는데요. 실제 커트라인은 79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1점 정도가 틀렸네요. 그죠? 근데 거의 비슷하게 그래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16대 1이기도 하고 서울은 좀 선호 지역이에요. 올해 조금 덜 뽑았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한 82점에서 83점 예상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80점, 80.33인가요? 그렇게 커트라인이 형성이 돼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1점 몇 정도 좀 낮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10대 1이고 서울은 16대 1이지만은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점 몇몇 정도만 서울하고 경기가 차이가 있고 차라리 서울보다 높았던 데가 뭐 충북이나 충남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지역은 높다, 어떤 지역은 항상 낮다 이렇게 예측하기보다는 경쟁률 가지고 커트라인을 약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서 선생님들이 지역을 쓰실 때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커트라인이고 뭐고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평생 어디서 살고 싶은가
혹은 내 지역이 어디인가, 그죠? 내가 살고 싶은 거는 내 옛날서부터 근거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내가 광주 사람이다, 그럼 광주 쓰시면 좋죠. 부산 사람이다, 그럼 부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가족, 내 친척하고 같이 평생을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지역을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1차 시험 준비 방법이라고 해서 출제 경향을 쭉 적어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 1부잖아요. 1부 유아 임용 초수생을 위한 합격 가이드에서는 이거를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초수생이니까 하나도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고 나중에까지 자료로 갖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한 장 넘어가시면 2015학년도서부터 제가 교육과정 A하고 B의 출제 경향을 써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2015학년도서부터 쭉 가시면 되는데, 지금도 이제 초수생을 위한 합격 가이드니까 요거는 참고로만 살짝 보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나 보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린 어디로 가시냐면 30페이지로 와보세요. 30페이지를 보시면은 30페이지 보시기 전에요, 제 강의하고 같이 조금 설명드리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5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 연간 커리큘럼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어떤 식으로 1년을 좀 보낼 생각이냐면 1월하고 2월서부터 이제 이론 강의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 강의해서 교육과정 총론반이 8회 정도 토요일 날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직논술 기초반이라고 해서 한 7회 정도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3에서 5월에서는 교육과정 강론반 12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직논술 실전 대비 및 서답식 답안 쓰기 반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논술을 대비하는 그런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에서 5월에 9회에 걸쳐서 강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문제풀이반은 한 4회에 걸쳐서 강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1월하고 2월에 교육과정 총론반에서 제가 다룰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아테나 총론 요 교재예요. 그래서 아테나 총론 교재 한 권을 가지고 8회에 걸쳐서 이론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총론의 내용은 당연히 이제 아까 우리 그 출제 범위인가요? 출제 범위 보여드렸던 몇 페이지예요? 11페이지에서 11페이지 교육과정 총론에서 뭐 교수학습 이론이나 유아교육과정 유치원 운영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1, 2월에 걸쳐서 학습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배지은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편이라고 하고요. 개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추가 프린트를 드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문제 프린트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복습할 수 있게끔 제가 마련해 드린 그런 프린트거든요.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직논술 기초반은 사실은 교직논술 기초반은 좀 이게 명칭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좀 나왔는데요. 어떻게 바꾸려고 했었냐면 교직논술 및 서답식 답안 쓰기 1반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직 논술 및 서답식 답안 쓰기 1반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지금 교직 논술에서 20점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어디 갔어요? 여기 교육과정 A하고 B에서 문제가 단답이 나오고 서술이 나오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좀 많이 못하는 거는 단답은 그나마 좀 쓰시는데 서술식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교직 논술에서도 마이너스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합격을 하시려면 교직 논술 대비하고 교육과정 서술식 문제에 대비를 더 강력하게 하실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논술이나 서술에서 많이 점수가 나갔기 때문에 가채하고도 많이 다르시고, 가채라는 건 뭐냐면 시험 보고 나서 제가 이제 가답안을 드리죠. 그래서 가답안을 채점한 다음에 이제 내 점수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가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채 점수하고 뭐 어떻게 큰 선생님들은 막 마이너스 10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가채는 가채니까 가채에서 한 3점에서 4점 정도 차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마이너스 10점 정도 차이 났다, 이렇게 한다면은 서술형에서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나는 맞았다고 생각한 게 틀렸을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가채할 때는 단답식은 정확하게 가채가 되지만
서술식은 내가 정확하게 가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곳에서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나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게 아마 서술식하고 논술에서 많이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일단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그죠? 이해를 잘해야 되고 시험 잘 보는 거는 이거죠. 이해. 그다음에 암기. 그다음에 답안 작성이에요. 답안 작성이라는 건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쓴 거예요. 그죠? 인출이죠. 인출. 이해도 잘하고 암기도 잘했는데 답안 작성을 못하면은 점수로 연결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암기하고 답안 작성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여러분이 하실 거는 이해하고 암기하고 답안 작성 연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해라는 거는 그죠? 내가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는 건데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좀 사고력이 좀 필요합니다. 사고력. 생각하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고서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힘이라는 건 약간 통찰하고도 좀 비슷하죠. 통찰. 딱 보자마자 그것의 원인을 찾아보고 이 원인에 대한 결과를 한번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고 평가해보고 이러한 사고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사고력이 좀 부족한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선생님들. 그죠?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력이 원인에 대한 사고 결과에 대한 사고,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사고, 혹은 뭐 계획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이 사고력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 부족한, 혹은 조금 그죠? 더 있어야 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은 1년 동안 공부하 나가시면서 요 사고력을 키우는 노력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 사고력은 어떤 경우는 우리 흔히 이제 공부할 때는 맥락을 파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맥락을 파악해야 돼요. 맥락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맥락 파악이라는 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은 왜 쓰여져 있는가? 이 글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그다음에 이 글은 올바른 글인가 틀린 글인가 이런 것들을 혹은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한테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라는 걸 아는 게 맥락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어떤 선생님들은 시험 보시기 전부터 공부하기 전부터 지금 1월서부터 그냥 사고력이 되어져 있어서 공부를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그런 선생님들은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은 3월서부터 하셔도 합격하고 4월부터 공부하셔도 합격하고 5월서부터 공부하셔도 합격해요. 솔직히. 어떤 경우는 막 7월서부터 공부해도 합격하는 선생님이 있으세요. 요 사고력 있는 선생님들은. 하지만 사고력이 없는 선생님들은 이제 키우셔야 되는데 1년 동안 키울 선생님 키워진다 하면 그에 합격하는 거고요. 1년 동안 했는데도 사고력이 안 키워졌다 그러면 그에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2년에도 3년에도 4년에도 사고력이 안 키워졌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속 불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합격의 열쇠는 사고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암기는 용어를 암기하는 거죠. 용어의 암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어 암기, 용어에 대한 암기는 용어 같은 거, 용어나 우리 단계가 많아요. 우리 전문직에서는 이런 용어나 단계를 이제 암기하시는 건데, 요거는 기계적으로 이제 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근면하게 노동을 하시다 보면은 암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이 되죠. 답안 작성은 사실은 여기 있는 이해가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암기가 돼야 되고, 플러스 작성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답안 작성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답안 작성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타까운 선생님들이 사실 많아요. 제가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요. 하루에 막 14시간씩 공부했는데 선생님 1점 차이로 안 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1월서부터 가족들 다 버리고 공부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들어가셔서 실수도 하셨겠고, 그 다음에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을 수도 있고, 공부 안 한 것만 골라서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약간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렇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좀 부족한 게
14시간씩 공부하셔도 여기 이 노동만 했다. 이거 노동이거든요. 용어나 단계를 암기하는 노동만 하고서 사고력을 키우는 부지런함은 없다면 14시간 아니고 20시간씩 공부해도 안 돼요. 선생님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그죠? 20시간씩 공부해도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답안 작성 훈련은 사고력하고 상당히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서술 답안만 쓴 것만 봐도 이 선생님이 사고력 훈련을 하셨나 안 하셨나를 좀 알 수 있을 정도로 답안 속에는 선생님들의 사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사고력을 키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사고력이 정말 중요하고 합격의 열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암기 용어나 단계나 암기와 관련된 강의를 해요. 그다음에 사고력과 관련된 강의를 해요. 그럼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용어나 단계를 이야기하는 강의는 되게 명확하다, 명료하다, 구조적으로 잘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강의하거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면 뭔가 강의가 구조적이지 못하고 뭔가 강의가 흐릿하고 애매하고 잘 모르는 것만 얘기하고 들어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암기만 열심히 잘 이해가 되시고 암기만 잘 하시는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제가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숙제를 내드리거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강의를 하면은 그거는 구조적이지 못하고 어렵고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딱 잡히지가 않고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용어 암기만 하다가 나중에 점수가 1점 차이로 떨어지시거나 뭐 10점 차이로 떨어지시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사고력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요. 숙제도 제가 내드립니다. 이건 대부분 이제 숙제는 교직 논술에서 숙제를 내드려요. 왜냐하면 교직 논술에서 읽기나 쓰기에 숙제를 제가 내드리거든요. 근데 읽기나 쓰기 숙제 내드리면 사실 그 읽기 쓰기는 어떻게 탁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직선으로 딱 우리 점수하고 연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이 보기에 이걸 해봤자 이거 우리 임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거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나온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왜 이런 거 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사고력을 키워주고 이 사고력은 전반적인 점수에 연결이 되고 답안 작성 훈련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력 키우는 읽기 쓰기 숙제는 제가 언제 내드릴까요? 언제 내드려요? 물론 시간이 많을 때 내드리겠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비교적 시간이 좀 많을 때 사고력과 관련된 훈련을 시키고 시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노동을 많이 시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맞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과 관련된 요 기간, 사고력을 키우는 기간은 1월에서 5월이다 이렇게 봐요. 이때 사고력을 키우시면서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사고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사고력 기간이 1월에서 5월이니까 이때 당연히 총론, 강론 공부하시면서 총론, 강론에 대한 이론을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그다음에 또 뭘 하셔요? 뭐를 또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논술을 공부를 하시면서 읽기하고 쓰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기 쓰기. 그러니까 읽기 쓰기는 제가 아무리 이상한 걸 드려도 다 읽어오셔야 돼요. 올해는요. 다 읽어오시고 다 생각해 오시고 제가 막 이상한 거 읽으세요 라고 하더라도 저를 그냥 믿고 요약도 한번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께 좀 스스로 하실 거는 친구들하고 토의 같은 거 하시면은 사고력이 높아집니다. 이런 걸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거는 초수 선생님이든 재수 선생님이든 1월에서 5월까지 너무 시험 점수를 이렇게 하면 시험 점수를 받더라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사고력을 높이는 데 좀 집중하시면서
기본적인 틀을 좀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월에서 5월이 아니라 6월이죠. 6월에서부터 8월에는 문풀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 이때 문제풀이를 하게 돼요. 문제풀이를 해요. 문제풀이 할 때 이제 암기를 본격적으로 하시면 돼요.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때 다 공부했던 걸 한 번 더 암기하는 거니까 두세 번 돌리는 거잖아요. 이때도 어느 정도 이해만 하진 않겠죠. 물론 암기도 하겠죠. 어떻게 이해만 하겠어요. 암기도 좀 하면서 이해에 좀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6에서 8월에는 암기에 중점을 두면서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모의고사 때 그래서 9월에서 10월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문제 적용력, 적응력과 그 다음에 작성 훈련, 답안 작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로. 이때 모의고사거든요. 모의고사로 인해서 문제를 적용하고 적용력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훈련을 하는데요. 답안 작성 훈련은 제가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안에서의 답안 작성 훈련이고요. 기출문제 등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하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은 1월서부터 공부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우리 올해의 논술반은 논술 플러스 답안 작성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1월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복습 과정으로 총론 복습의 내용이나 강론 복습의 내용을 가지고 답안 작성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공부하는 합격의 3가지 방법 이해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답안 작성을 잘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제 강의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1에서 5월은 이해 사고력 넓히는 달. 그다음에 6월에서 8월은 암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달. 그다음에 9월에서 10월에서는 문제를 적용하고 답안 작성 훈련 이제 실전이죠. 실전 답안 작성 훈련을 하는 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보시죠. 다시 56페이지를 보시면 연간 커리큘럼을 좀 볼까요? 거기를 보면 1, 2월에는 총론과 교직논술 기초반이 진도가 나갈 거고요. 교직논술 기초반은 명칭 바꿀 거라고요, 선생님들. 교직논술 및 답안 작성 1반. 그다음에 교직논술 및 답안작성 2반은 3에서 5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에서 5월에서는 강의가 3가지가 열립니다. 이때 좀 바빠요. 그래서 강론반, 그다음에 이것도 교직논술과 서답식 답안 쓰기 반, 그다음 누리과정 문제풀이반이라고 해서 누리과정 문제풀이반은 아까 저기 누리해설이 있었죠, 선생님들. 그 누리해설을 제가 문제식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작년에도 이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프린트로 했는데 올해는 아마 이거 교재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6, 8월에서는 서답식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25년간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반을 저는 6월에 합니다. 왜냐하면 1월서부터 5월까지는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그냥 기출문제 책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영역별 기출문제를 약간 실전 형식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바로 직전에 영역별을 좀 파악 다 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훨씬 더 문제 풀기 편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 8월에 요거를 넣었어요, 순서상. 그래서 6, 8월에 기출을 분석할 예정이고요. 9, 10월에서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문제 적용력 기르고 그다음에 답안 작성 훈련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쪽으로 앞으로 좀 와보시죠. 똑같은 말이요.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린 거예요. 하지만은 48페이지 오시겠어요? 48페이지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30페이지로 오세요. 30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제가 써드렸죠. 이해, 암기, 그다음에 기출하기를 하나 더 넣어드렸네요. 그다음 인출 연습해서 여러분 스스로 개인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제 강의는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다라는 계획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에서는 1에서 5월 아테나 이론 강의, 그다음 6에서 8월 서답식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암기 같은 경우도 1, 5월 아테나 이론 강의, 6, 8월 서답식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
문제집에서 암기를 하실 수가 있고, 또 플러스 어떤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서도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출하기는 제가 6, 8월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기출을 확인해 드릴 그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출 연습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에서 5월에 교직 논술 반에서 인출 연습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9에서 11월에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 정교하게 쓰는 연습을 할 예정이에요. 이건 이제 제 강의 계획의 그 순서고요. 각각의 이제 개인 공부의 그 방법들도 제가 그 시기에 따라서 개인 공부를 이렇게 좀 하세요라고 적어 드렸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잠깐 오시죠. 48페이지에서는 2차 시험 학습 전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조금 오래 남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1월서부터 요거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드릴 거는 없고요. 제가 차츰차츰 수업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좀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험의 어떤 경향, 어떤 시험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험 공부를 할 그런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작년 제가 설명회 때도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위라는 것은 범위는 뭐냐면 모든 유아교육 과정, 우리 유아교육과를 나왔을 때 혹은 유아교육 강론서, 모든 강론서를 다 통틀으면은 한 요 정도의 범위의 내용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실 때 이제 모든 강론서 막 한 200권 정도 모아가지고 놓으면은 한 이 정도의 범위가 된다. 200권, 뭐 300권, 400권이다 뭐든 중복도 많으니까요. 이 정도 범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실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범위는 이 중에서 사실은 반도 안 돼요. 선생님들. 반도 안 되고 한 요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한 요 정도 시험에 나와요. 너무 조금가요? 한 요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4분의 1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전체 범위에서 한 요 정도가 시험에 나와요. 요 정도 시험에 나오고, 그 중에서 기출문제는 어디에서 시험에 얼마큼이냐? 기출문제는 또 요 정도예요. 더 작아요, 선생님들. 요 정도가 기출 범위. 현재까지 기출된 거고요. 현재까지 자주 기출되는 핵심 이론이 되는 거예요. 핵심 이론이에요. 핵심 이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해는 좀 나오고 어떤 해는 안 나오고, 혹은 25년 동안 한 번 나왔지만 그 다음에 또 안 나오고 약간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한 번도 안 나온 거. 근데 그 중에서 25년 동안 뭐 한 번 정도는 여기서 한 번 정도,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출제가 됐었겠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1차적으로는 뭐부터 공부하면 돼요? 핵심 이론부터 먼저 공부하면 참 좋겠죠. 요거부터 먼저 1번으로 1단계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단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하면 돼요? 3단계 공부하면 돼요. 그죠? 근데 3단계까지 공부하려면은 우리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안에서도 지금 20개씩 틀리잖아요, 선생님들. 여기에서 나오는데 20개씩 막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공부는 3단계 참 하면 좋겠지만은 안 해도 되죠, 사실은. 얘는 그냥 배짱 좀 튕기면서 어차피 1등도 5개는 틀리는데 나 여기 이거 틀려야지 생각해도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3단계는 우리 포기, 일단. 전략적으로, 물론 맞으면 좋으시겠지만 전략적으로 포기.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우리는 1단계하고 2단계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합격, 뭐 고득점까지는 아니지만 저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 점수도 한 요 정도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요 정도 공부하는 거는 한 1단계 정도입니다. 1단계. 그러면 요 1단계는 제 책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당연히 그죠? 1에서 5월에 학습하는 저 아테나, 총론하고 강론입니다. 총론, 강론, 누리해설에다가 뭐예요? 기출문제까지. 이게 1에서 5월이에요. 1에서 5월에 공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에서 5월. 그러면 1에서 5월의 내용이 사실은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완전 핵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틀리면은 안 되는구나. 죽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는요. 그죠?
그 다음에 2단계. 2단계가 되는 거는 한 요 정도 이제 되는 거죠. 얘는 몰라도 되지만은, 그러니까 포기해도 돼요. 급하면 포기를 해도 돼요. 급하면 1단계만 하고 일단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아주 급하지 않으면은 2단계까지 공부를 해서 좀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잖아요. 2단계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럼 2단계는 제 강의에서 언제 공부를 하게 되냐? 2단계는 6에서 8월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돼요. 6에서 8월에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려면은 작전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그 작전이 이행되지 않으면 공부가 힘들어져요. 선생님들 합격은 하는데 힘들어집니다. 어떤 작전이냐면 1에서 5월 동안에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때 열심히 안 하고 나 그냥 하반기 때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은 이미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5월 동안에 제가 이론 강의를 할 때 그걸 쫓아오시면서 1에서 5월에 있는 내용은 100% 암기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해하시면서 암기하시면서 이러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좀 잘 됐다. 1단계가 공부가 좀 잘 됐다. 그렇게 되면은 2단계인 6, 8월 문제풀이 때 조금 수월하고요. 1, 5월에 공부가 잘 안 되시면 6, 8월이 조금 더 버거우실 거예요. 못할 건 아닌데 좀 버겁다는 말을 꼭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6, 8월에는 당연히 2단계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2단계하고 1단계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럼 양이 이제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6, 8월에 갑자기 양이 불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왜 힘드냐면 6, 8월의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1단계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2단계 때 힘든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저랑 같이 아테나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1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1단계인 총론, 강론, 기출만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누리해설하고. 그러니까 누리해설, 총론, 강론, 기출 문제만 급하신 선생님들 공부하시고, 문풀 같은 경우는 고득점만 노린 선생님들이 하세요 해서 그 단계를 딱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을 보니까 총론, 강론, 누리해설, 기출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나오고요. 이거를 벗어난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6, 8월에서는 2단계 조금 더 많은, 그죠? 요 좀 많은 그런 내용 좀 추가 내용을 붙여가면서 공부를 하시고, 물론 6, 8월 기출문제, 6, 8월 문제풀이 때는 여기 있는 것도 제가 좀 넣어드려요. 그냥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하나 걸려라 이렇게 해서 좀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드린 거 일단은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시고, 이거 말고 막 진짜 막 다른 우주에 있는 것도 혹시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들. 완전 다른 우주도 나와요.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틀리는 건 우리가 같이 틀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작전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한 요 1단계, 2단계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보세요.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를 보셨을 거예요. 또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평가할 때 모의고사 문제가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부끄럽지만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제 문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모의고사 문제가 왜 좋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응용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응용이 아주 잘 되어져 있으면 좋은 문제가 되는 거고, 응용이 잘 안 되면 나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응용을 했다 소리는 핵심적인 이론은 요매큼 문제 한 문제 요매큼 핵심 문제에 들어가고, 응용된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사연들이 이만큼 붙어져요, 선생님들. 핵심 이론은 요만큼밖에, 문제 하나당 요만큼밖에 공부 못하고요. 그 외에 응용되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얘기하거나 교사가 얘기하거나 여러 가지 사연에 응용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우리가 정말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드리면은 안 좋아요, 사실은. 너무나 많이 문제 풀 것도 없습니다, 선생님도. 왜냐하면 이런 응용 이외에 이 사연들은 문제마다 다 다르게 나오니까 이거를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 핵심, 요 이론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 이론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6, 8월 때 제가 쭉 선생님들을 지도를 많이 해보니까요. 1, 5월 때 이론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이나 우리 열심히는 하셨지만 요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시더라고요. 이론의 내용이 좀 부족하세요. 그러니까 이해나 암기가 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복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총정리 복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 8월
의 문제풀이의 이름이 영역별 총정리예요. 선생님들,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입니다. 그러니까 6, 8월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는 이러한 모의고사 문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그냥 단권화 시켜드리는 문제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권화. 단권화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시험에 나올 거를 한 권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들, 시험에 나올 걸 한 권으로 딱 압축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만 계속 돌리면서 시험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걸 단권화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단권화 과정이 6, 8월 과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식의 이런 응용된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모의고사식의 문제는 좀 낭비가 많다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응용하는 연습하기는 좋죠. 그러니까 그 연습은 9에서 10월 동안에, 요번엔 제가 7회 모의고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 7, 8에 56이잖아요. 거의 80문제 드리거든요. 7, 8, 80문제씩 들으니까 560문제 정도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응용되는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6, 8월에는 아무래도 총정리, 단권화 할 수 있는 총정리 문제풀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왠지 좀 길게 설명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은 다 각각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랑 이제 같이 1년 동안 공부하실 분들이 좀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될 그런 내용들은 좀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조금 약간 그 말씀을 하셨던 게 있는데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회관계가 두 파트예요. 하나는 자아 존중감 및 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 사회교육과 관련된 거, 역사, 경제, 문화, 다문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아 존중감 및 발달과 관련된 건 저는 총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1, 2월에 다루게 돼요. 3, 5월에서는 다양한 그 사회 문제, 사회 관계, 정말 사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고요. 1부 유아 임용 초수생을 위한 합격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막 열변을 토했는데요. 이 정도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2부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제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 아픈 우리 선생님들 유아 임용 재수생을 위한 합격 가이드를 조금 더 추가해서, 간단하게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거대로 제 카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카페 있으니까 카페 오셔가지고 궁금한 것만 남겨주시면 선후배들이 많아요. 합격생들도 들어오셔서 답 달아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이제 정보를 주고 받으시고요. 저도 이제 가끔 들어가서 제가 필요할 때는 들어가서 저도 답 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정보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